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훈훈하면서도 통쾌한 사연인데요. 역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기회는 꼭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도 재미있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60대 초반 남자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춥더라고요.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실까요? 저는 다른 계절보다 겨울을 유난히 싫어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릴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은 추워도 오들오들 떨기만 했었는데요. 뭐 제대로 된 이불은커녕 옷도 없어서 다들 모여서 서로 체온으로 몸을 녹이곤 했어요. 사실 우리 세대에 어렸을 때 기억이 좋았던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술이 들어가서 어릴 적 얘기를 하면 내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게 우리 세대 특징인데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가난했던 것보다 더욱 가난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시골이라 지금 말해도 아는 사람이 더 적은 그런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사는 곳은 그래도 광역시랍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광역시는커녕 인구가 5만 명도 되지 않는 아주 소도시였고 지금도 발달되지 않은 곳이에요. 저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가장 못 사는 집에서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못 사는 시골에서도 유난히 특히 더 못 사는 집들이 있어요. 그 집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입니다. 사실 그걸 집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도 있고 방도 있긴 했지만 불법으로 건축한 것이라 여름엔 밖보다 안이 더 덥고 겨울엔 밖이 더 따뜻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좁디 좁은 집에서 6남매가 살았으니 얼마나 비좁았겠어요. 게다가 활용 점정으로 우리 집은 화장실도 없어서 마을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집이니까 화장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식구들끼리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곤 했는데요. 그때 가지 않으면 밤새 참거나 요강에 싸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급한 대로 아침에는 수건에 물을 묻혀서 서로 닦아주고는 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다들 화장실은 있던데 마을에서 화장실 없는 집은 우리가 유일했죠. 저는 어릴 때에도 화장실 없는 집이라고 하면 다 우리 집인 걸 알아서 우리 집이 특별히 더 가난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게다가 엄마라는 존재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50일 정도 되었을 때 엄마는 지긋지긋한 이 가난이 싫다고 하시며 집을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업이 없이 동네에서 다른 집 농사를 돕거나 식당에서 일을 거들어서 돈을 벌고는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더 그렇게 살기 싫다고 밤에 식구들 잘 때 나가셨다고 해요. 제 위로 형 2명과 누나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제일 큰 형인 장남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고 어머니도 그건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남들은 그래도 본인 소유의 집이라도 있었지만 우리 집은 집도 제대로 있지 않고 아버지는 직업도 없어서 때로는 집을 나가 옆 동네에 가서 공사판이나 청소를 하시며 돈을 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셨는데요. 사랑과 돈은 별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우리 집은 6남매니까 누구 하나 배불리 먹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과자는 당연히 꿈도 못 꾸었고요. 밥을 먹어도 다들 배고픈 것은 알지만 누구 하나 더 먹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마을에서 우리 보고 먹으라고 당근이나 감자를 주시곤 했는데요. 그걸로 겨우 배를 채워도 허기짐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힘들게 하더라고요. 옆집 형준이 어머님이 그래도 밭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팔 수 없는 농산물들을 우리 집에 많이 가져다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제가 못 먹어서 몸집이 워낙 작으니까 따로 저만 데려가서 사과 같은 것을 주시곤 하셨는데요.
저는 혼자 먹기가 미안해서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게 그렇게 한이 맺히셨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온전한 새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밥도 못 먹어서 안 그래도 마르고 키가 작았었는데 물건들과 옷도 죄다 형들과 누나들이 물려준 것을 사용했었죠. 그렇게 꾀재재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옷도 금방 다 상해서 옷이 아니고 무슨 거적대기를 입은 모양이었답니다. 누나들과 작은 형도 큰형이 쓰던 것을 물려받았는데 애초에 큰형의 물건이 동네에서 버려진 물건과 옷들을 가져온 거라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도 저는 물건들이나 옷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견디기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큰형은 고등학교를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그래도 큰형이 취업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워낙 집에 있는 게 없어서 빚을 진 게 많아 벌어도 끝이 없는 생활의 반복이었죠. 누나들은 중학교에 다니다 졸업도 하지 못한 채로 셋 다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고 집에 돈을 다 가져왔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시며 돈을 여기저기 빌리셔서 빚 갚는 데 돈이 다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자라면서 한 명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때는 다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도시락에 넣을 밥이 없어서 한 명도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간 적이 없답니다. 저는 그나마 누나들이 공장에서 가져온 빵을 한두 개씩 가져가긴 했지만 그것도 매일 있던 일은 아니어서 학교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 배에서 소리가 들려서 창피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집에서 과일이나 간식을 가져오면 저도 옆에서 나눠주는 것을 먹고는 했지만 나중엔 저만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때에는 가방에서 꺼낼 도시락이 없어서 학교에 있던 식수대에서 물만 죽어라 마시고 먹은 게 없으니 학교에서 집중을 잘 하지도 못했죠. 그나마 저는 막내고 아들이라고 형들과 누나들이 본인 먹을 것을 안 먹고 저를 챙겼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거나 놀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인생의 지옥은 10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은 형만이었는데 그 친구는 덩치도 또래에 비해 크고 매우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살짝 통통한 친구였습니다. 원래 형만이와는 시골이 다 그렇듯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형만이네 밭에서 일하시고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마을에서 일하시고 돈을 받으셨는데 형만이네가 유독 돈을 늦게 주는 경우가 많아 형만이네 집에는 잘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형만이 아버지가 급하다고 아버지를 부르며 돈을 2배로 주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가서 일주일이 넘게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돈을 한 달이 지나도 주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달라고 해도 다음 날에 주겠다고 하면서 한 달을 주지 않으니 아버지도 화가 나서 왜 돈을 안 주냐고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형만이 아버지와 싸우셨는데 싸움이 격해지면서 아버지가 넘어져 다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당하게 일한 몫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다치시고 돈도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시게 된 거죠. 그걸 보고 형들이 형만이네 가서 왜 우리 아버지 일당을 안 주냐고 따져 결국 형만이 아저씨한테 돈을 받아왔는데 그 이후로 형만이네는 우리 집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어요. 동네에 소문을 내고 우리 집을 집중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서 안 그래도 힘들게 살던 우리 집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러 가면 그 집에 가서 왜 우리 아버지를 쓰냐고 난리를 치니 동네 사람들도 점차 아버지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하는 돈을 받은 건데 우리 집은 억울하게도 배신자 집안이 되어 있었고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형만이 아버지가 그 당시 마을 이장이어서 권력이 아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장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집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았고
간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던 형준이 어머니도 더는 우리 집하고 교류하지 않았죠. 그래도 그전에는 당근이나 감자를 주셔서 우리가 배고프면 그거라도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결국 다른 동네에 가서 일을 하셨는데 오고 가는 시간이 있으니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나쁜 마음은 없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면 본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원망스럽지는 않아요. 물론 이장이 그러든 말든 저희를 계속 도와주면 좋지만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일이고 현실은 그러지 않을 것을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속상했지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형만이네는 경우가 달랐던 것이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제대로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형만이는 본인 집 가족들이 우리 집을 무시하니까 본인도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골이라 학생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형만이는 특유의 그 뱃살이 나온 덩치로 애들을 통솔하며 대장 노릇을 하고 매일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거지 새끼! 넌 옷이 그거밖에 없냐? 야, 무슨 쓰레기를 입고 다니냐? 특히 제가 형과 누나들의 옷을 물려 입었는데 그마저도 다 낡은 것들이라 저는 작은 형의 그나마 나은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는데 형만이는 그런 저를 놀렸습니다. 또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잘 씻지 못하니 냄새가 난다고 하며 제 옆에 오지도 않았고 친구들이 저와 놀면 더러운 게 묻는다고 같이 놀지 않으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없어도 학교에 일찍 와서 비누로 학교 화장실에서 씻고는 해서 그렇게 더럽지 않았는데 자꾸 더럽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신발도 저는 형들이 물려준 것을 신었는데 솔직히 신발이 너덜거리긴 했습니다. 안 그래도 너덜거리는 신발을 형만이가 자꾸 밟으니까 나중에는 신을 수조차 없었어요. 또 형만이는 일부러 제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옷에 분필 지우개를 던져서 더럽게 만들고 정말 유치하고 지독하게 저를 괴롭혔죠. 학교가 끝나고 놀 때 저는 당연하게 끼워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학교 체육 시간에도 저를 의도적으로 따돌렸습니다. 저도 나름 반항해보고 싶었지만 그 당시엔 저는 못 먹어서 몸집도 작았고 형만이는 컸으니까 물리적으로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생각보다 대항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괴롭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더욱 심해졌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은 중학교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나누어서 입학을 해서 괴롭힘의 정도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단순히 놀리는 것에서 끝났는데 중학교 때에는 인격 모독도 심하고 특히 저를 떠나서 우리 집 가족들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혼자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도와주는 어른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 너 엄마 도망갔지? 너희 집 가난해서 그런 거잖아. 너희 아빠 아직도 남의 집에서 일하냐? 이제 우리 동네에선 일도 못하잖아. 제가 대꾸하기 싫어서 무시하면 왜 무시하냐고 제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질렀는데 물리적으로 형만이의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형만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형이 자기가 잘 말해보겠다고 형만이를 보러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형만이가 아버지한테 그걸 일러서 학교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작은 형은 그냥 형만이에게 괴롭히지만 말아달라며 없는 살림에 사탕까지 사서 주었는데 형만이가 자기가 맞았다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었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 다른 친구들도 있었고 다들 우리 형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으면서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괴롭힌 것은 형만이었는데 오히려 당한 저를 혼내시며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화를 내셨어요. 아마 형만이 아버지가 학교에 촌지를 많이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었겠죠. 촌지가 많던 시절이고 형만이 아버지는 이장이라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형만이 아버지는 촌지 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뻔히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아도 모른 척 하시며 오히려 형만이를 더 챙기시고는 하셨죠. 그때 받은 상처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형만이 아버지는 저한테도 와서 형만이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고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괴롭힌 건 제가 아니라 아저씨네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형은 저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저는 그때부터였을까요? 가난에 대해 한이 맺히기 시작하며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저를 싫어하던 선생님들의 눈초리도 견디고 형만이의 괴롭힘도 견디며 죽어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해서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 저를 좋게 봐주시던 선생님도 계셨고 다른 친구들도 슬며시 저에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집에서 잠도 자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중학교 시절 공부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형들과 누나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없는 돈을 모아 저를 도와주었고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상업고등학교였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고 옆에 있던 큰 도시에 있던 학교였어요. 그때 나름 알아주는 학교였죠. 저를 좋게 봐주셨던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꼭 여기를 가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거기가 그 당시 나오면 바로 취업이 된다고 하는 전설의 학교였는데 저는 집안 사정을 아니까 처음에는 제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들과 누나들 그리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무조건 배우라고 배워야 이렇게 살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큰형은 결혼을 했었는데 형수님의 가족들이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형수님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처음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형수님 가족들의 집에서 지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니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화장실 있는 집에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는 마을에서 통학할 수 없으니 그 지역에서 하숙을 했었는데요. 이 집이 저에게 살면서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숙집 아저씨는 정비소를 하셨는데 성격이 정말 호탕하시고 유쾌하신 분이셨어요. 아줌마는 억세고 드셌지만 누구보다 정이 많아서 저를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가 없어서 처음에 오히려 아저씨가 훨씬 편했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아주머니는 정말 엄마의 손길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 집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되게 숫기가 없고 내성적이라 일부러 하숙생을 구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집에서 막내로 자랐고 형과 누나들이 많아 형들이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 그 집 아들, 이름은 진수를 대했는데요. 진수는 금세 저를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해서 사실 하숙 비용도 누나들과 형들이 공장에서 번 돈을 모아 주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제 사정을 듣더니 비용을 반으로 깎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하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주머니가 자기 돈으로 저에게 시장에 가서 옷도 사주셨는데 사실 하숙집도 그렇게 넉넉하신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대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형만이 얘기를 하며 그때 당했던 것들을 얘기하니까 아저씨는 화끈하게 그 새끼 당장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저에게 노발대발 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형만이에게 맞아서 코피가 나고 책도 다 찢기고 학교에만 가면 욕을 먹던 게 일상이었는데 사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선생님들은 오히려 저를 혼내시고 형만이 아버지는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동네에서 쫓아낸다고 협박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제 편에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어른들을 만나고 마음의 상처가 조금 아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들이 힘들게 저를 이렇게 고등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시켜주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을 알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학비를 대신 내주시기도 하셨고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장학금도 알아봐 주시기도 하셨죠. 담임이 아닌 선생님들도 제가 학교에 제일 일찍 등교해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예쁘다고 문제집과 공책을 선물로 주시며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또 진수의 공부를 봐주었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는 오히려 우리가 저에게 과외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원래 하숙집 비용엔 도시락 비용이 없었는데 아주머니는 제가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기특하다고 도시락까지 싸서 저에게 주시곤 했어요. 저는 선생님들과 하숙집 아줌마, 아저씨의 애정에 보답하려 얼마나 공부를 악착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골에서 간간히 가족들이 저를 보러 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음식을 가득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올 때마다 손에 바리바리 없는 살림에 자꾸 뭘 들고 오니까 나중에는 서로 이러지 말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게 우리 집에선 정말 경사였어요. 그래서 졸업식 때 아버지와 형들, 누나들이 시골에서 저를 보러 오셨는데 하숙집 아주머니와 아저씨 그리고 진수도 왔었거든요. 하숙집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큰 누나는 심지어 울컥해서 아주머니와 얘기하다 울기까지 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도 오히려 당신 가족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고 진수는 형 제발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살자고 했죠. 사실 저는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하숙집 아저씨는 저에게 본인 정비소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저야 너무 감사해서 좋다고 얘기하니 아주머니도 좋아하시고 진수도 좋아하고 우리 가족들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 밑에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제가 기특하게 여겨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돕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저씨가 출근하시기 전에 미리 나가서 청소하고 그날 일정을 정리하고 전화를 받았고 아저씨가 출근하시면 옆에서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저씨는 제가 그렇게 일하니까 나중엔 저를 본인 아들이라고 손님들에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걸 진심으로 믿던 손님들도 있었답니다. 아저씨, 자꾸 그러니까 손님들이 진짜 오해하시잖아요. 너 진수 형 아니냐? 진수가 들으면 속상해서 울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저씨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저한테 매정하다고 애정어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주말에는 무조건 시골로 저를 보내주시며 가는 길에 가족들과 먹으라고 항상 고기를 손에 들려주셨는데요. 정말 그때 받은 따뜻한 마음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 형편이 워낙 안 좋아서 고기를 먹는 날이 1년에 몇 번 안 되었는데 아저씨 덕분에 고기를 원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되어 군대도 다녀오고 그렇게 아저씨 밑에서 한 3년 정도 일하다 보니 저도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이 정도면 독립해도 좋다고 하시며 저보고 주변 광역시에 가서 가게를 차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 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저씨와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아저씨는 저한테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무조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아저씨는 강제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니까 가족들도 저를 지지해줘서 저는 광역시에 가서 정비소를 무작정 열게 되었어요. 사실 쉽지 않았는데 아저씨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아는 분들 총동원해서 저는 광역시에서 20대 중후반의 나이로 정비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혼자 울기도 하고 괜히 내가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 같아 걱정도 많이 했지만요. 아저씨는 실패는 젊을 때 해봐야 한다고 저를 강하게 키우셨고 저는 정말 밤낮 없이 일하며 성실하게 최대한 친절하고 정확하게 정비소를 운영했어요. 아저씨가 워낙 실력이 좋으셔서 배운 대로 하니까
어린 사람이 고생 많다고 은근히 아저씨들을 저를 좋게 봐주어 단골도 늘었습니다. 정비소가 또 입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친절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 나름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여유가 생겨 아버지를 시골에서 모셔오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고향이 좋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고 괴롭힘도 당했으면서 아버지는 고향에서 사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과 누나들과 저는 집을 하나 매매해서 아버지가 조금이나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렸습니다. 당신께서 떠나기 싫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살던 집은 보안장치도 없어서 도둑이 들기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가져갈 것도 없는지 도둑도 우리 집을 외면했던 최악의 공간이라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니까 마음이 참 편했어요. 도둑도 우리 집은 훔쳐갈 게 없는지 마을이 다 털려도 우리 집은 털리지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가족 평생의 한이었던 화장실은 수리해서 아주 넓고 깨끗하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화장실이 있으니 이제야 한숨 돌리게 되었어요. 형만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대로셨지만 우리가 자라서 돈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이라도 하는 듯 여전히 성격은 드세고 우리만 보면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어찌나 시비를 걸고 다니는지 이제 주민들이 오히려 외면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무서운 것도 없겠다 당당하게 맞서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며 부들대더니 노망이 난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도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만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저는 동네에서 동창들을 만나면 그냥 먼저 인사하고 웃어줬더니 친구들은 어릴 때 미안했었다고 사과해서 오히려 졸업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형만이는 고등학교는 마을에서 나왔다던데 그 뒤로는 잠적을 감추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집 가족들이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을 괴롭히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동네에서도 예전처럼 우리 집을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장과 형만이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혀 있었고 마음속에 깊숙이 원망을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저는 광역시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살고 있다가 단골 아저씨가 저에게 따님을 만나보라고 하셔서 진짜 그냥 호기심에 만나러 나갔었는데요. 저는 그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분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장인어른은 사실 그냥 제안한 건데 우리가 결혼할 줄은 몰랐다며 당황스럽지만 축하한다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하숙집에 알리니까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경사 났다고 축의금도 정말 많이 내주셨고요. 진수도 저에게 형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당연히 제 결혼을 반겼고 다행히 아내 집안에서도 제가 성실하고 돈을 잘 번다고 환영해 주셔서 우리는 양가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무 탈 없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내를 만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제 정비소는 훨씬 더 잘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사실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너무 잘 되어서 아내까지 나와서 제 일을 도울 지경이었어요. 장인어른에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사람을 잘 봤다고 좋아하셨고 이렇게 제가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숙집 아저씨와 고등학교 선생님들 덕분이라 저는 잘 될수록 그분들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받은 건 돌려줘야 한다고 아버지가 꼭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는 잊지 않고 찾아갔어요. 가면서 마음이 어찌나 설레던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비싼 선물을 꼭 들고 갔는데 너무나도 좋은 어른들이라 제가 찾아가면 본인들은 한 게 없다고 저에게 너무 잘 됐다고 하셨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제 손을 꼭 잡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우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챙겨주셨던 분들이라 저도 울컥해서 선생님을 끌어안아 같이 울었습니다. 이상하게 다 자랐는데도 선생님들을 보면 제가 어린 학생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저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것을 보면 당연히 제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며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예뻤다고 여전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받은 은혜들을 지나칠 수 없어 몇 배로 돌려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거절하셔서 그럼 차라리 저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부하시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돈을 벌며 저처럼 가난한 아이들이 성공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졸업한 학교에 장학금을 매년 주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따로 연락이 왔던 적도 있었는데 살면서 그렇게 뿌듯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받은 애정에 보답했을 뿐인데 다들 저보고 대단하다고 해주니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너무 좋아서 저는 무려 3남매를 낳았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여자고 둘째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던 것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지만 속상하고 서러웠던 기억은 있어서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돈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제가 어린 시절 돈으로 판가름 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게 한이 맺혀서 그렇다고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도 제 생각에 동의하며 우리 집은 다른 것은 진짜 몰라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3남매를 낳고 일부러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녔는데요. 제가 어릴 때 가족들끼리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더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추억을 쌓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느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아이들에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풍족할 정도로 사주었는데요. 어릴 때 못 먹어서 식수대에서 물로 배를 채웠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아이들이 한 끼라도 굶으면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아이들한테 과자나 아이스크림 그만 사주라고 할 정도로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사서 들고 갔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 맺힌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 들어가고 저도 정비소를 확장하며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던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드셨고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손 쓸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병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환이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아직도 그립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저였으면 사실 6남매를 혼자 키울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직업도 없고 집도 도둑도 다 피해갈 집이었는데 어떻게 아이 6명을 키우겠습니까? 고생만 하다 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는 오히려 하늘에서는 제발 몸 편하게 드시고 싶으신 거 다 드시며 사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드디어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는 한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음식을 먹지도 않고 항상 당신은 이미 먹고 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는 그 말을 믿었지만 크면서 아버지는 그냥 굶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마른 몸으로 사셨는데 제가 성공하고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여도 이미 망가진 몸이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아버지 연세에 암 같은 병 없이 노환으로 돌아가신 게 다행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인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특히 저는 그래도 막내라서 다른 형제와 비교해 아주 조금 넉넉하게 자랐지만 누나들은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자랐으니 원망이 클 법도 한데요. 누나들도 절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나들에게는 저는 미안한 마음밖에 없답니다. 아버지를 보내면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걸 알고 하숙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연락이 와서 제 마음이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부조금도 많이 주셔서 장례식 비용도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보내고 고향에 묻어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까 저는 더욱 가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오래 얘기하고 하숙집 아주머니와 아저씨,
그리고 우리 형과 누나들, 또 처가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아주 오랜 기간 얘기 끝에 저는 국내 결손 아동들에게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제 어린 시절 가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관아는 제가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도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약간의 희망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정말 다행히 제 의견에 아내는 동참해 주었고요. 그 뒤로 시청에도 연락해서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제 생각보다 아직도 제 어린 시절처럼 가난하게 크는 아이들이 많아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워낙 한국 사회가 다 못 살았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사회도 고도로 발달되었고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직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아이들 위주로 봉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도 자주 가고 지역단체와 연락해서 최대한 굶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무언가 바라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주변에서도 저희 부부를 좋게 봐주었어요. 처음에 우리한테 굳이 왜 그런 수고를 하냐고 했던 분들도 우리가 꾸준히 봉사하니 진심 대단하다고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3남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이들도 같이 봉사에 다녔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남을 돕고 사는 것이 익숙해졌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교육봉사를 하며 아동들을 돌보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정비소가 커지면서 저는 다른 사업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것을 용기 내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생각만 하다가 아주 좋은 기회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익이 높아서 정말 다행이었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하숙집 아저씨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분야는 달랐지만 공장에서 일했던 우리 형들과 누나들한테 묻기도 하며 매우 최선을 다했더니 하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공장을 열고 잘 나갈 때 다시 시련이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하숙집 아주머니가 크게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숙집 아주머니는 엄마라고 여길 만큼 저를 아주 세심하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아주머니의 병원비를 부담했는데 하숙집 아저씨는 연신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렸던 저에게 베푸셨던 애정에 보답하는 거라고 했더니 아저씨는 당신이 뭘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잘해주냐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진수도 챙기고 저는 시간 나면 아주머니를 꼭 뵈러 갔는데요. 갈 때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뭘 오냐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말동무도 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한 몇 년을 병마와 싸우시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낯선 지역에 왔을 때 엄마처럼 돌봐주셨던 분이라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은 가게를 열지도 못했습니다. 받았던 애정이 너무 크고 깊어서 도저히 아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너무 울면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저처럼 훌륭하게 자라라고 하셨거든요. 가난하고 볼품 없었던 고등학생이었던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공하게 만드신 것은 이런 좋은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 더욱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시청에서 제 이름을 따서 장학금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도대체 형만이 아버지와 형만이는 나에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미 저는 잘 살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옷도 하나만 입고 다니지 않는데도 살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울컥하는 마음이 없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고 모멸감을 느꼈던 것을 우리 아이들과 아내도 아는데요. 심지어 제가 잘 때 잠꼬대로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여보, 그때 당했던 거 아직도 마음 깊게 남아있나 봐. 당신 잘 때 막 소리 지를 때도 있어. 울분에 찬 듯이.
나는 괜찮은데 여보 상태가 너무 걱정돼. 내가? 내가 자면서 그런다고? 음, 갑자기 몸을 반쯤 일으키더니 허공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내가 말 걸어도 듣지도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데 옆에서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어. 아내가 진심으로 제가 걱정되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할 정도로 저는 그 어린 시절이 트라우마로 깊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잊고 싶을수록 생각이 더 나서 힘들었죠. 그래서 최대한 일도 많이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같이 지내며 다른 기억으로 그 기억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심하게 시킬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인문계 애들이 공부하는 곳에는 도통 문외한입니다. 아내는 공부를 꽤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막 앞다투어 잘하지는 않아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공부에 대해 강요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 3명 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제 사연이니까 자랑을 좀 하자면 첫째 딸은 아이 중에 제일 공부를 잘했는데요. 무려 의대에 진학해서 지금은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순하고 착해서 저와 아내가 바쁘면 혼자 동생들도 챙기며 의젓하게 자랐는데 공부까지 잘해서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대학에서 만난 의사 남편과 둘이 부부 의사로 우리 집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사위도 얼마나 성실한지 그 둘을 보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둘째는 유일한 아들인데요. 누나와 동생과 비교해 많이 까불기는 했어요. 남자아이라 활동량부터가 달랐고 먹는 양도 차이가 났습니다. 또 어찌나 산만하던지 거짓말 안 하고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종일 떠들고 뛰어다니더라고요. 아들은 아무리 제가 몸으로 놀아줘도 지치는 법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일부러 일하는 곳에 데려가 체력을 빼도 전혀 지치는 법이 없었죠. 그래서 아내와 저는 아들한테는 공부를 기대 안 했었는데 의외로 고등학교에 가더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분명 반에서 공부를 못하는 축이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더니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듣기론 첫사랑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싫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네요. 아들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첫사랑과 결혼을 했는데 저도 이미 알던 아이였고 정말 참하고 착한 여자라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와 아내는 환영했어요. 다만 며느리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 며느리가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길래 제가 따로 불러 돈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어디 가난이 중요한가요? 물론 돈은 분명 중요하고 저도 누구보다 돈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은 돈보다 사람의 인성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둘째 아들의 신혼집과 혼수는 다 제가 했고 예단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돈께서는 당신의 딸을 반갑게 맞이해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저야말로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을 며느리로 맡게 되어 영광이었죠.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막내딸은 제가 유난히 예뻐하던 자식이었습니다. 물론 셋 다 너무 사랑스럽고 제 인생에서 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라 다른 아이들이 안 이쁘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다둥이 부모님들이라면 제 말을 아실 거예요. 막내는 그냥 뭘 해도 예쁘더라고요. 첫째한테 애틋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막내는 사실 사고를 쳐도 그저 사랑스러워서 막내만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우리 막내딸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와 아내가 막내가 어릴 때 보육원 봉사에 데리고 다녔던 영향이라고 본인이 말하더라고요. 막내딸도 결혼할 시기가 와서 우리에게 말을 꺼냈는데요. 예비사위는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농사가 나빠서가 아니고 요즘 시대에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신기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위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이 사위를 집으로 데려온 데서 봤더니 사실 아내와 저는 막내 사위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어요. 순하고 성실했던 첫째 사위와 달리 묘하게 건방진 구석이 있어 특히 아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내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내로 자라 철이 없던 막내딸은 그런 모습이 당당하고 멋있다며 결혼하고 싶다고 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본인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나요. 본인이 알아서 책임진다고 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상견례 전에 아이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데 사위가 본인 집에 돈이 없다고 하더래요. 아내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돈까지 없다고 계속 옆에서 불만을 제기했고 딸은 그럴수록 더 결혼하면 괜찮을 거라고 고집을 부려서 한동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중간에서 아내와 딸의 의견을 적당히 조율하느라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심지어 사위는 집에 빚까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절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막내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막내는 사람은 괜찮다고 자꾸 저와 아내가 선입견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또 막내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우리 집에서 신혼집 비용을 대주기로 하며 상견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상견례 식당으로 가는 길에도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하고 싶다고 저를 꼬드겼는데 저도 마음 같아선 당장 없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약한 한식당에 갔는데 심지어 사도는 약속했던 시간보다 40분을 늦게 왔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딸에게 당장 이 결혼 엎으라고 난리고 저는 그래도 얼굴은 보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 간신히 달래고 있었는데 그때 문을 열고 예비 사위와 그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저는 우리 딸의 예비 시아버지 얼굴을 보고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바로 예비 시아버지는 형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옷도 하나로 돌려 입었을 때 저를 괴롭혔던 그 형만이요. 우리 아버지가 형만이네 밭에서 죽어라 이랬는데 돈도 안 주고 심지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집을 역적 취급한 그 집이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형만이를 바라봤더니 형만이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살면서 잊은 적이 없어서 딱 보자마자 알아챘는데요. 형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사실 그것조차 너무 화가 났던 게 피해자는 가해자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는데 막상 가해자는 두 발 뻗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기가 차고 살면서 마주친 날이 있을까 싶었는데 무려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치다니 세상 정말 좁습니다. 기억 안 나? 나 현철이다. 제가 저를 밝히자 그제야 기억이 났는지 형만이는 하더니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도 도저히 진정되지 않아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온몸을 부들거리니까 아내가 저한테 왜 그러냐고 속삭였고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습니다. 제가 걔야. 나 어릴 때 가난하다고 때리고 괴롭혔던 놈. 뭐? 당신 어릴 때 하도 괴롭혀서 한 맺힌 그 사람? 그 거지 같은 놈? 거지 같은 집과는 절대 연을 못 맺어. 파혼해. 우리 딸을 저딴 집에 보낼 수는 없지. 당연하지. 아니 안 그래도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처음 볼 때부터 재수없더니. 아내는 저보다 펄쩍 뛰며 상견례 자리에서 자리를 업고 일어났어요. 우리 딸도 처음엔 어리둥절해 있다가 제가 악몽을 꿨던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예비 사위가 잡아도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빠 괴롭혔던 집과는 절대 결혼 못해. 그동안 도대체 우리 아빠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굴까 궁금했는데 그게 내 예비 시댁이라고? 나 너무 소름 끼쳐. 앞으로 살면서 절대 마주치지 말자. 사실 속으로 딸이 속상해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집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매정하게 뿌리치더라고요. 딸은 그동안의 시간이 아깝다고 부정 탔다며 소금을 뿌리자고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는 상견례 전에
그래도 사돈 뗄 집이니까 우리 공장 직원들에게 농산물을 각각 한 박스씩 보내려고 구두로 사위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꽤 되기 때문에 사위는 그 뒤로 저에게 참 잘했었는데요. 이제 그 계약도 없던 걸로 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형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그 어릴 때의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가난으로 저를 괴롭혔던 놈에게 가난으로 갚으니 속이 참 시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직도 사람들 막 부리면서 돈 안 주고 그러냐? 진짜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해? 우리 아버지는 너희 집 때문에 동네에서 그 모멸을 당했는데 라는 뒷말은 혼자 속으로 삼켰지만 저 말을 내뱉는 기분은 진짜 하늘을 난다면 그런 기분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덩치로 저를 깔아뭉개던 어릴 적의 형만이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온몸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만 남아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그 모습을 찍어서 평생 보고 싶을 정도로 인상 깊더라고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내가 가난했던 건 맞지만 너에게 뭘 잘못했었냐? 가난이 죄야? 화장실 없던 집에 살던 내가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 급기야 예비사위가 저를 말렸지만 한번 터진 입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건 어렸던 제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사위의 엄마도 저보고 왜 그러냐고 따지는데 저는 그분께 악감정은 없지만 그냥 있는 대로 말해주었어요. 당신 옆에 있는 그 남편, 나 어릴 때 가난하다고 때리고 괴롭혔던 놈인데 왜 자기 가족들한테는 잘해줍니까? 저한테는 냄새 난다고 옆에도 못 오게 했는데 어디 좀 사시는 집인가 봐요? 형만이는 진짜 그 순간에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상견례 가게를 나와 차에 탔는데 순간 긴장이 다 내려갔지만 쉽게 진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딸과 아내가 저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던지 모르겠습니다. 한평생 맺혔던 한이 풀리던 날이라 그랬을까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서 저는 운전을 하지도 못하고 조수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딸도 저에게 이상한 놈 데려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딸에게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평생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매번 저는 밤에 생각이 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형과 누나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다들 듣자마자 너무 좋아하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둘째 누나는 저에게 막내가 역시 복덩이라고 하던데 제가 집에서 막내 아들이라 우리 막내딸이 사촌들 사이에서도 제일 막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촌 언니와 오빠들이 매우 많았죠. 제가 자랐던 것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자란 소중한 내 자식인데 저런 형만이네와 결혼할 뻔했다니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고 저는 저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너무 통쾌해 혼자 싱글벙글 웃으며 다녔습니다. 딸이 전해준 얘기론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긴 했다고 하는데 상대하기 싫어서 바로 차단했다고 하네요. 저는 형만이가 저를 보고 찍소리 못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딸은 워낙 똑똑해서 바로 새로운 남자친구를 구했고 그 청년은 듬직해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악몽도 꾸지 않고 가끔 속에서 올라오던 한이 드디어 없어지게 되었답니다.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도 울분이 터져서 저도 모르게 숨이 가빠오던 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살면서 지금이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하숙집 아저씨와 진수와도 여전히 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과거는 잊고 소중한 제 인연들을 지키며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인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전달이 잘 되었을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걸 들으신 분들 다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